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제가 맡은 분야죠. 그것과 이제 기준금리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3.5%로 이제 동결을 하셨습니다. One of most 스웨다. 이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거에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옥석 찾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와 기준금리 간의 이제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제약바이오는. 그렇죠. 최단 루트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 12년에서 한 15년, 많게는 한번 이제 꼬꾸라지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한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은 우리나라 제약업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하나 이제 언급을 해보자면요.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XB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0년 이후로 이 아래에 보시는 표가 이제 XBI라는 건데 여기서 XBI 지수가 뭐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제약바이오 관련 ETF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10년부터 쭉 근 10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쭉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자, 이 기간 동안 뭐가 있었죠? 제로금리, 양적 완화, 신약 기대 이 삼위일체로 이러한 커다란 상승이 이루어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강력한 하락을 맞이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막 커지니까 앞다퉈서 다른 나라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준금리 낮췄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생각됐죠? 공급장애. 공급장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급장애 때문에 막 진짜 막 디램 가격 올라가고 뭐 물가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물가 상승이 되는 게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파월 의장님이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청문회도 나갔죠. 미국 하원 청문회에도 나갔었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했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막 9%대까지 가게 되자마자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예요? 기준금리 다시 올렸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하락을 보였다. 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부대 비용, 내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정말 몇 배, 몇 곱절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BI 지수, 제약바이오 ETF 펀드가 이 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가져와 봤어요. XBI 가격과 미국 금리 추이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파란색 요 줄이 XBI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요 회색 줄이 미국 금리입니다. 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제로 금리의 양적 완화 6천억 달러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BI가 400% 상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5년에서 2020년에서는 금리가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은 없었어요. 1년 동안 40% 하락했습니다. 이때랑은 좀 비교해봤을 때 좀 오르긴 했으니까 제로금리 대비해서 오르긴 한 거니까 금리가 2%라는 거는 높지만은 않은데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이죠. 제로였다가 올라간 거니까요. 자, 2020년까지 이제 또 이제 40%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제로금리 시대 본격적인 팬데믹으로 양적 완화 4조 달러 뭐 XBI 1년 동안 뭐 52%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벤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약하고 이 기준금리 간의 이제 상관관계가 상당히 인과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블록버스터급 항체 신약 대거 출시되니까 올라가고 면역 항암제 개발되니까 뿜 올라가고 FDA 승인 건수, FDA가 뭐죠? 미국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 있잖아요. 미국에도 식약처가 있어요. 유럽에도 식약처가 있어요. EMA라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신규 모빌리티 펀딩, 뭐 헌팅, 뭐 이제 실적 요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있으면서 또 밑으로 하락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고금리 지속과 XBI ETF죠.
하락으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바이오 기업이 약 210여 개로 추정이 됩니다. 한 210여 개가 추정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시장 정리,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이 어려우면은 뭐 정리 해고도 하고 인사 구조 조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해고된 근로자들도 다시 이제 고용이 되게끔 해주는 그냥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한 시장 논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자연적인 시장 정리와 중소규모의 M&A가 활발해지면서 다양성과 혁신성, 경쟁력은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다.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시장 생태계가 다양화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안정화 이후에, 금리 안정화가 언젠가는 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 안정화 이후에 XBI 지수를 견인할 다양한 소재 제공 가능한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소재가 뭡니까? 소스, 재료. 우리나라 말로 따졌을 때는 이제 소재, 떡밥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 2023년 FDA 신약 승인 현황을 보게 되면 FDA에서는 약 30개, EMA, 아까 EMA 뭐라고 했죠? 유럽 식약처라고 말씀드렸죠. EU, 유럽연합, 약 22개. 그러니까 이제 22년 못지않게 활발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승인 신약. 그냥 이제 시판된다는 거예요. 이제 약이 결과적으로 임상 3상까지 다 통과가 돼서 판매가 되게끔 됐다, 이제 이 뜻인데, 여기서 이제 온콜로지라는 게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온콜로지가 1등인데 이 온콜로지가 뭘까요? 종양입니다. 종양. 자, 종양이면 뭐가 있죠? 음성 종양 있고 양성 종양 있고 악성 종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성 종양이 뭐죠? 캔서, 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암이 이 악성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항암제예요. 항암제. 말 되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뉴로사이언스는 뭐예요? 신경계. 자, 4대 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4대 신경계 질환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가 있죠? 첫 번째, 뇌혈관 질환. 두 번째, 치매. 세 번째가 뇌전증.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파킨슨병. 이렇게 이제 있는데,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뭐 면역계 질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볼릭 대사 질환 장애. 뭐죠? 당뇨. 이렇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신약들이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질병 이름만 들어도 걔 돈 되지, 맞아, 뭐 이렇게 납득이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승인된 신약들의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통 신약 100개를 하면요 한 5에서 한 7개 정도 됩니다. 신약 성공률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6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60개에서 70개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신약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른 경쟁 제약사들, 여타 이제 대형 제약사들도 이 악성 종양, 암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약 산업의 트렌드가 암이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게 맞네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준금리하고 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큰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제약산업 지수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제약 관련 산업 지수가 올라가고, 그죠? 자금 조달에 큰 차질이 있게 되니까. 보시게 되면 뭐 긴축 발언에도 뭐 비둘기된 파월, 환율 뭐 이렇게 됐다, 추가 긴축 발언에도 완화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긴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긴축을 하겠다, 뭐 이제 그런 구조적으로 기술적인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있을 어떤 그런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바 얻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뭐 한은 총재도 또 물가 상승, 뭐 금리 인하 압박까지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알아가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식으로 기대가 되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올라가겠죠. 그런 상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입 구간에 있는 상태다. 제약 바이오 솔직히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를 이제 말씀드려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다른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